이상해. 왜 붉은색만 보면 가슴이 뛰는 걸까? 30년이야. 30년을 찾았어. 우리 미라를. 한성그룹 미술관 청소부 박순자 60세. 새벽 5시마다 걸레를 들던 그녀가 어느 날 무심코 그린 나비 한 마리. 그 나비가 30년 전 실종된 재벌가 딸이라는 충격적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 청소부에서 상속녀로. 그러나 그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걸레를 듭니다. 왜일까요?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새벽 5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한성미술관.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인 한성그룹이 운영하는 곳으로 한 점에 수십억을 호가하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새벽의 미술관은 고요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는 희미한 조명만이 비치고 있었고 벽에 걸린 그림들은 잠든 듯 조용했죠. 이 시간 미술관에는 단 한 사람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삐그덕, 삐그덕.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박순자 60세. 이 미술관에서 15년째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아주머니였죠. 허리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는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걸레를 비틀어 짜는 모습은 너무나 익숙해 보였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일상. 그녀에게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3층 특별 전시실로 올라가는 계단.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신진 작가 특별전을 위해 마지막 청소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전시실 문을 열자 아직 설치 중인 작품들이 보였습니다. 캔버스며 물감이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순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작가들은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가는지.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쓱싹 쓱싹. 빗자루 소리가 리듬을 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주르륵. 바닥에 쏟아진 붉은 물감이었습니다. 누군가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은 물감통이 넘어져 있었던 거죠. 진한 크림슨 레드색의 유화 물감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당황해서 걸레를 가지러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붉은색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물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무릎에 닿았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탁! 검지 손가락을 붉은 물감에 찍었습니다. 탁, 탁, 탁! 바닥에 점을 찍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수십 개의 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점점 빨라졌고 정교해졌어요.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형태가 되었습니다. 날개가 나타났어요. 더듬이가 생겼습니다. 나비였습니다. 붉은 나비. 놀라운 것은 그 기법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점묘화가 아니었어요. 점을 찍는 방향이 반대였고 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마치 서양화와 동양화를 섞은 듯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법이었죠. 순자는 무아지경에 빠진 듯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 어머나. 뒤에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한지우, 28세. 한성그룹 회장의 손녀였습니다. 새벽마다 미술관에 와서 작품을 감상하는 특이한 취미를 가진 재벌 3세였죠. 아, 아가씨. 죄송합니다.
바로 치울게요. 순자가 허둥지둥 일어서려 했지만 지우는 그녀를 막았습니다. 지우의 눈이 크게 떠져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기법. 지우가 무릎을 꿇고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중얼거렸어요. 역방향 점묘화. 그것도 7대3 비율의 농도 조절. 이건 지우의 손이 떨리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할머니, 저 지우예요. 전화 너머로 나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윤 회장, 82세. 새벽 5시 반에 걸려온 손녀 전화에 짜증이 났을 법도 한데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또렷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할머니가 찾으시던 그 기법. 30년 전 미라 이모에게만 가르쳐 주셨다던 그 기법을 쓰는 사람을 찾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쨍그랑 뭔가 깨지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뭐라고? 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철의 여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어요. 지금 당장 간다. 그 사람 절대 보내지 마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영문도 모른 채 지우를 바라봤어요. 이 젊은 아가씨는 왜 그렇게 놀라는 걸까요? 자신은 그저 무의식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 저기,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아주머니,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어렸을 때 기억? 지우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7살 이전 기억이 없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보육원이요? 어느 보육원? 성북구에 있는 해맑은 보육원인데. 지우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어요. 김 비서님? 지금 당장 성북구 해맑은 보육원 원장님 연락처 알아봐 주세요. 1994년부터 1995년 사이 입소 기록도요.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평범한 청소부인 자신이 왜 갑자기 이런 관심을 받는 걸까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한서윤 회장이 나타났어요. 새벽인데도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추가 하나 잘못 끼워져 있었고 평소 완벽하게 빗어 넘긴 은발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죠. 그만큼 급하게 왔다는 증거였습니다. 한서윤은 곧장 바닥에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건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우가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림을 보고 순자를 보고 다시 그림을 볼 뿐이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82세의 한성그룹 회장이 청소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미라야. 한서윤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미라, 맞니? 순자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미라가 누군지. 오른쪽 어깨. 한서윤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보여주세요. 제발. 순자는 영문도 모르지만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한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선명한 붉은색 모반. 나비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방금 그린 그림과 똑같은 모양의 붉은 나비가 어깨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미라야. 한서윤이 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이야. 30년을 찾았어. 엄마가 30년을 찾았단다. 순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아주 희미한 기억의 파편, 따뜻한 품, 붉은색 물감 냄새, 그리고 나비야, 우리 미라는 예쁜 나비야.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한성그룹 본사 45층 회장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한성그룹의 심장부였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이 검은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이 호화로운 공간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가죽 소파에 앉은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60년 인생에서 이런 곳에 와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하는 한 처음이었죠. 청소부 휴게실과는 너무나 다른 이 공간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맞은편 소파에는 한서윤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술관에서와는 달리 이제는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은발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졌고 진주 목걸이가 검은 정장과 대비되어 그녀의 위엄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순자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잠시라도 눈을 떼면 다시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한지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일 때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죠. 그리고 창가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준혁 비서실장, 55세. 한성그룹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평소라면 회장의 오른팔로서 당당했을 그의 어깨가 오늘따라 굳어 있었습니다. 손은 등 뒤로 깍지를 끼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찻잔을 든 손은 가볍게 떨렸습니다. 82년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던 철의 여인도 이 순간만큼은 평정심을 완전히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전에 한서윤이 순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폈습니다. 이마의 곡선, 눈썹이 그리는 각도, 코의 모양, 입술의 두께, 턱선의 라인. 하나하나가 3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얼굴과 겹쳐졌어요. 물론 30년이라는 세월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뼈대는 변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 왼쪽 볼에만 살짝 파이는 그 보조개는 한서윤 자신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죠. 한성그룹 창업주였던 남편도 둘째 딸도 없는 오직 한서윤과 첫째 딸 미라만이 가진 특징이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나요? 어릴 적 기억이. 한서윤의 물음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7살 이전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보육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혼자 거리를 헤매고 있었대요. 이름만 겨우 말할 수 있었다고. 최준혁이 창가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너무 갑작스러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죠. 회장님, 실례지만 이건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림 그리는 기법이 비슷하다고 해서 30년 전 실종된 아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허름한 점퍼 차림이 이 호화로운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김철수, 서울경찰청 강력계 형사. 30년 전 장미라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바로 그 형사였죠. 은퇴한 지 5년이 되었지만 미해결로 남은 그 사건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철수가 한서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최준혁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최준혁 비서실장님도 계시네요. 아버님은 건강하신가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최준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은 김철수는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어요. 30년 된 종이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살짝 났습니다. 회장님, 당시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철수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사진들과 수사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어요.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1994년 4월 10일 미라 양이 실종된 날의 CCTV 기록인데요. 당시엔 화질이 좋지 않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최근 기술로 복원해 보니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흐릿하지만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최만석 씨입니다. 당시 한성그룹 운전기사였죠. 최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날 정상 근무 중이었고, 맞습니다. 정상 근무 중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김철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4월 15일 정확히 닷새 후에 갑자기 퇴사하셨더군요. 그것도 당일 통보로. 그리고 그날 최만석 씨 계좌에 5억이 입금됐습니다.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 똑딱 울렸어요. 순자가 갑자기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어요. 순자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한지우가 급히 물을 가져다 줬지만 순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자의 머릿속에서는 파편적인 영상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의 가죽 시트 냄새, 낯선 남자의 거친 손, 어둡고 습한 공간, 그리고 목소리. 조용히 해. 2년 계속 울면. 그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30년 전의 목소리인데도 마치 바로 옆에서 듣는 것처럼 생생했어요. 아! 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서윤이 급히 그녀를 안았어요. 82세의 노구였지만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제가 있어요. 순자의 떨리는 손가락이 최준혁을 가리켰습니다. 그 목소리, 아저씨 목소리랑 똑같아요. 최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회장실 문을 향해 움직였지만 김철수가 이미 그 앞을 막고 있었어요. 최 비서실장님, 어디 가시려고요? 비켜요. 저는 이런 억측에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준혁이 김철수를 밀치려 했지만 전직 형사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서윤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30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여제의 위엄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최준혁? 단 세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사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던 거군요. 30년 동안 내 딸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일입니다. 최준혁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바로 그때 한지우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1994년 4월 16일자 신문 기사예요. 한성그룹 장미라 양실종, 유괴 가능성 제기. 그런데 이 기사 바로 다음 날부터
모든 언론 보도가 중단됐어요. 한성그룹이 언론 통제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한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언론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언론사가 보도를 중단했죠. 누군가 더 큰 힘이 작용했다고 생각했는데 김철수가 파일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최만석 씨가 받은 5억의 출처를 추적해 봤습니다. 여러 계좌를 거쳤지만 최초 출금 계좌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한서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이어갔어요. 죄송합니다만 한성그룹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뭐라고? 한서윤이 놀라서 문서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한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의 비공식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건 남편만 알던 계좌인데 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남편은 이미 폐암 말기로 병상에 누워 있었죠. 그런 그가 어떻게... 최준혁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웃음이었지만 점점 커졌어요. 광기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30년이나 걸렸네요.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공손한 비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운전기사로 20년을 일했는데 받은 건 무시와 멸시뿐이었죠. 최준혁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이미 다 녹음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해도 이 내용은 언론에 공개될 겁니다. 한성그룹이 30년 전 자체적으로 딸을 납치했다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였다고. 거짓말. 한서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믿을 겁니다. 재벌은 항상 의심받으니까요. 최준혁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철수가 막으려 했지만 최준혁이 손을 들어 보였어요. 합법적으로 나갈 겁니다. 막으면 감금이 되는 거 아시죠? 그가 문고리를 잡았을 때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기다려요. 모두가 순자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다 기억났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검은 차 번호판 마지막 4자리 2847 그리고 그 아저씨 팔에 있던 문신 용 모양이었어요. 왼팔에. 최준혁의 얼굴이 또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 아저씨가 전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된다. 이 꼬마 하나로. 1994년 4월 10일 과거. 봄이 절정이던 오후 3시. 한성그룹 본가 정원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철쭉과 개나리가 만개했고 진달래가 분홍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 했죠. 따스한 햇살이 정원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쪼르륵 쪼르륵 작은 발걸음 소리가 잔디밭을 가로질렀어요. 노란 원피스를 입은 3살배기 여자아이가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까만 단발머리가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고 통통한 볼이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죠. 나비야, 기다려. 미라의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에 정원사도, 경비원도, 집안 직원들도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한성그룹 공주님의 웃음은 모든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서윤이 거실 창문 너머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2세의 그녀는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었죠. 차가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철의 여인이었지만 딸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똑똑. 부인, 회장님이 급히 찾으십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어요.
한서윤이 시계를 봤습니다. 3시 5분. 미라야, 엄마 잠깐만 다녀올게. 여기서 놀고 있어. 응, 엄마 빨리 와. 미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한서윤이 본관으로 들어간 시각 3시 7분. 운전기사 최만석이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한성그룹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말이 없어 신뢰받는 직원이었죠.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그의 손에는 나비채가 들려 있었어요. 아가씨, 여기 더 예쁜 나비가 있어요. 미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저씨 손에 든 나비채 안에는 정말로 커다란 호랑나비가 있었어요. 우와, 진짜 크다. 미라가 다가갔습니다. 최만석이 뒤를 돌아봤어요. 정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는 사각지대였고 경비원은 본관 쪽으로 가 있었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아가씨, 저기 뒤에 더 많아요. 가볼래요? 순수한 미라는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주차장 쪽으로 점점 더 깊숙이 3시 11분. 검은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아저씨, 여기 무서워. 미라가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탁! 최만석의 손이 미라의 입을 막았습니다. 작은 몸을 들어 올려 차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미라의 울음소리가 손바닥에 막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한성그룹 회장실. 아! 순자가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들었어요. 30년 동안 잠겨있던 문이 갑자기 열린 것처럼 그날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차 안에 또 누가 있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어요. 최준혁의 손이 문고리를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15살. 15살쯤 된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제 손을 묶었어요. 순자의 시선이 최준혁에게 고정됐습니다. 당신이었어요. 당신이 거기 있었어요. 1994년 4월 10일 마이너스 과거. 승합차 안은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15살 최준혁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분된 표정이었어요. 아빠, 진짜 이러면 우리가 부자 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집중해야 돼. 최만석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뒷좌석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작은 손목이 케이블 타이에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의심받지 않도록 천천히. 정문 경비는 최만석을 알아보고 그냥 통과시켰어요. 그가 일상적으로 차를 몰고 나가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3시 16분. 한성그룹 본가를 벗어났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회장실. 한서윤이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6분. 내가 6분만 더 일찍 돌아왔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이 다시 한번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김철수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3시 13분에 부인이 정원으로 돌아오셨죠. 미라 양이 없어진 걸 확인한 시각이 3시 14분. 신고가 들어온 건 3시 18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불과 10분 사이에 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1994년 4월 10일 마이너스 과거.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창고. 최만석이 준비해둔 은신처였습니다.
낡은 매트리스와 물, 그리고 라면 몇 개가 전부였어요. 미라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테이프는 떼어졌지만 무서워서 울지도 못했어요.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 엄마. 작은 목소리로 계속 엄마를 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최준혁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아빠, 얘 언제까지 여기 둘 거예요? 돈 받을 때까지. 며칠이면 끝날 거야. 하지만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언론에 미라의 실종 소식이 대서특필됐어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고 검문소가 설치됐습니다. 최만석은 당황했죠.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망했어. 이제 어떻게 해? 최만석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최만석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데리고 있는 아이, 제가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누구세요? 그건 알 필요 없고 5억을 드릴 테니 아이를 버리고 사라지세요. 영원히. 현재 마이너스 회장실. 최준혁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 기억났군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습니까? 증거가 있나요? 30년이 지났는데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이었어요. 오히려 고맙네요.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최준혁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중이었어요. 방금 대화 전부 변호사한테 전송했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하면 자동으로 언론사에 쿵.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경찰이었어요. 여러 명의 형사들이 일렬로 들어섰습니다. 최준혁 씨, 긴급 체포합니다. 최준혁이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혐의로? 선두의 선 형사가 영장을 보여줬어요. 아동 유괴 및 감금.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입니다. 김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비서실장님, 녹음하신다고요? 저도 했습니다. 처음부터요. 그가 가슴에 달린 작은 마이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 아버지 최만석 씨 2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 유서를 남기셨더군요. 모든 진실을 담은. 최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가난 말기였죠. 죽기 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나 봅니다. 형사들이 최준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회장실에 울렸어요. 순자가, 아니 미라가 최준혁 앞에 섰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난 겨우 3살이었어요. 왜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거예요? 최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오직 분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잖아. 우린 아무것도 없었고, 그게 3살짜리 아이를 납치할 이유가 되나요? 미라의 물음에 최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들이 그를 끌고 나갔어요. 복도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한서윤이 미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꼭 안았어요. 30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미라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미라도 한서윤을 안았습니다. 60년간 박순자로 살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된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따뜻한 봄날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일주일 후
서울대병원 VIP 병실.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탁, 타닥, 탁. 불규칙한 빗방울 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는 한서윤의 얼굴은 일주일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최준혁 사건의 충격이 82세의 노구에는 너무 큰 부담이었던 것이죠. 침대 옆 의자에는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순자인지 미라인지 스스로도 헷갈리는 그녀가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녀는 한서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소부 일은 잠시 휴직을 냈고 매일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30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들어온 사람은 30대 후반의 의사였습니다. 하얀 가운 주머니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6글자였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한서윤이 몸을 일으켰어요. 순자가 급히 베개를 받쳐줬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서로의 떨림이 전해졌어요. 같은 두려움, 같은 기대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한서윤에게 건넸습니다. 봉인된 테이프를 뜯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지직. 그 소리에 순자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쿵쿵, 쿵쿵, 쿵쿵.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는 단순한 동작조차 쉽지 않았어요. 순자가 도와주려 했지만 한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직접 해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하얀 종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맨 위에는 친자 확인 DNA 검사 결과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 복잡한 의학 용어들과 숫자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맨 아래 한 줄이었죠. 한서윤의 눈동자가 그 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일치율 99.98%. 그녀의 목소리가 사라질 듯 작았어요. 생물학적 모녀관계 확인. 봉투가 한서윤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팔랑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졌어요. 미라. 정말 내가. 정말 우리 미라가. 순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안도감인지 아마 그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겠죠. 60년을 박순자로 살았던 자신이 사실은 장미라였다는 것. 그 진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서윤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야. 엄마야. 엄마.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그 단어. 순자, 아니 미라의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의사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 순간은 그들만의 시간이어야 했으니까요. 병실에는 두 사람의 흐느낌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미라가 먼저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나 정말 기억이 안 나요. 3살 때 일이. 한서윤이 미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60세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 82세 어머니. 남들이 보면 이상할 수도 있는 광경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괜찮아. 기억 안 나도 돼. 중요한 건 내가 돌아왔다는 거야. 그때 미라의 눈빛이 흐릿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였어요. 아주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품, 라벤더 향기, 그리고 노래. 자장자장. 우리 미라. 예쁜 나비. 미라가 흥얼거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멜로디였어요. 한서윤이 깜짝 놀라 미라를 봤습니다. 그 노래를 어떻게 엄마가 불러줬어요. 맞죠? 잠들 때마다. 한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매일 밤 불러줬어. 내가 제일 좋아하던 자장가였지.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기억들. 큰 정원, 흰 강아지, 그리고 피아노. 커다란 검은 피아노가 있었어요. 미라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엄마가 치는 걸 옆에서 봤어요.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한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내가 2살 때부터 피아노에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전묘화를 가르쳤지. 피아노 건반처럼 점을 찍는 거라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 무의식적으로 전묘화를 그렸던 것이고, 그것도 한서윤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그렸던 것이죠. 똑똑. 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번엔 한지우였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렴.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단독 한성그룹 장미라 실종 사건, 30년 만에 진실 밝혀져. 최준혁 비서실장, 정격 구속. 추가 피해자 있을 가능성 제기. 미라가 기사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준혁은 취조 과정에서 자신 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아이들을 납치한 조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조직이라고요? 한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나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이 수사를 확대한대요. 1990년대 실종 아동 사건을 전면 재조사한다고. 미라가 일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한서윤이 놀랐어요. 미라야, 왜 그래? 엄마, 나 그 아이들을 찾아야 해요. 미라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나는 30년 만에라도 가족을 찾았잖아요. 하지만 어딘가에는 아직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서윤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알아요. 하지만 미라가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박순자로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그리고 그녀가 한서윤을 봤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이요. 한서윤이 미소 지었어요. 자신의 딸이 맞았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그 강인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미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순자 씨. 아니, 장미라 씨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저도 1994년에 실종됐다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준혁이 잡혔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화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제 진짜 가족을 찾고 싶어요. 미라가 한서윤과 지우를 봤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결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고 진실이 함께였으며 무엇보다 희망이 함께였습니다. 창밖으로 무지개가 떴습니다. 30년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드디어 무지개가 뜬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라는 전화를 들고 말했어요. 한성미술관으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청소부 박순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미라의 그리고 이제는 다른 실종 아이들의 희망이 되려는 한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김철수 전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준혁이 자백했어요. 조직이 맞답니다. 그리고 그가 파일을 꺼냈어요. 1994년부터 1996년 사이 비슷한 수법으로 실종된 아이들 명단입니다. 최소 12명, 12명. 그 숫자가 병실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미라가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아이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모두 3-5세의 어린아이들이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사진들. 이 아이들이 지금 다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준혁 진술로는 모두 보육원이나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다고 미라가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찾을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한서윤이 일어났어요. 병원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30년 전 사업가의 그것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어요. 한성미술관 지하주차장 밤 10시.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탁, 탁, 윙. 고장난 전등이 내는 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불길하게 울렸어요. 콘크리트 기둥들이 마치 거대한 묘비처럼 늘어서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미라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그녀는 여전히 미술관에서 일했습니다. 한성그룹 상속녀라는 신분이 밝혀졌지만 30년간 익숙해진 일상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실종 아동들을 찾기 위한 단서가 미술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출근했던 것이죠. 발걸음 소리가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평소와 같은 소리였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자신의 발소리 외에 또 다른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가 멈춰서자 그 소리도 멈췄어요. 다시 걸으면 다시 들렸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기둥들 사이로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한서윤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쾅! 뒤에서 강한 충격이 왔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튕겨나갔어요. 철그럭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미라가 비틀거리며 돌아보니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조용히 따라와.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한 명이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거친 장갑 낀 손이 팔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30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단련된 몸이었습니다. 그악!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팔을 빼냈어요. 그리고 들고 있던 청소도구 가방을 휘둘렀습니다. 퍽! 한 명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가 비틀거리는 사이 미라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출구를 향해, 빛이 있는 곳을 향해. 잡아!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쿵쿵쿵쿵. 무거운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엘리베이터가 보였습니다. 10m, 5m, 3m. 손을 뻗어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는 최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최준혁. 그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미라 씨. 아니, 순자 아줌마.
미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도 남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갇혔습니다. 앞뒤로 막힌 상황. 최준혁이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30년 전에 끝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약하셨어. 그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어요. 주사기였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죠.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최준혁이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미라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망칠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소화기가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소화기를 잡아 뽑았어요. 그리고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푸시쉬시. 하얀 분말이 뿜어져 나왔어요. 최준혁과 남자들이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컥, 컥. 그 틈을 타 미라는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60세의 나이가 이 순간 원망스러웠습니다. 젊었다면 더 빨리 뛸 수 있었을 텐데. 저기다.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쫓아오고 있었어요.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으면 자동으로 잠기는 시스템이었죠. 유리문 너머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곳을 보지 않았습니다. 쾅! 쾅! 미라가 유리문을 두드렸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하지만 두꺼운 방음 유리라 밖으로 소리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이제 그만 도망치시죠. 최준혁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미라의 눈에 벽에 걸린 화재 경보기가 보였어요. 망치로 유리를 깨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요란한 경보음이 건물 전체에 울렸어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물이 쏟아져 내렸죠. 젠장. 최준혁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경보음에 밖에 사람들이 미술관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119에 신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수해. 최준혁이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뒷문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최준혁은 미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물에 젖은 그의 얼굴이 더욱 섬뜩해 보였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어 물에 젖지 않았어요. 한성그룹 비자금 자료예요. 한서윤이 30년간 조성한. 이게 공개되면 거짓말. 거짓말일까요? 당신 어머니가 천사인 줄 아세요? 최준혁이 서류를 미라 앞에 던졌습니다. 30년 전 당신을 납치한 건 우리 아버지가 맞아요. 하지만 지시한 건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최준혁이 뒷걸음쳤어요.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배우가 누군지.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비닐을 뜯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994년 3월 15일 마이너스 프로젝트 나비 시작. 책임자 한호호. 대상 제이. M. 알장미라. 목적 상속 구조 개편. 한호호. 미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소방차가 도착했어요. 소방관들이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미라는 서류를 가방에 숨겼습니다. 이건 아직 아무도 봐서는 안 될 내용이었어요. 30분 후 한서윤이 도착했습니다. 미라야,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한서윤이 딸을 꼭 안았어요.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어머니의 품에서 서류를 떠올렸어요. 한호가 정말 한서윤일까?
아니면 다른 한씨 성을 가진 누군가일까? 엄마, 응? 30년 전에 한성그룹에 한씨 성을 가진 임원이 또 있었어요? 한서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바로 그때 미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미라 씨, 저예요. 김철수입니다. 전 형사의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방금 최준혁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충격적인 게 나왔습니다. 뭐가요? 30년 전 납치 계획서요. 그런데 진짜 지시자가 미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정우, 당시 한성그룹 부회장, 한서윤 회장의 시동생이었습니다. 시동생? 미라가 한서윤을 봤어요. 어머니는 전화 내용을 듣지 못한 채 걱정스럽게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그래?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납치한 진짜 배우가 가족이었다니. 그것도 삼촌이었다니. 김철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한정우는 5년 전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 아직 한성그룹에 있어요. 누구죠? 한지훈 전무. 지금 한서윤 회장님 후계자 1순위인 미라의 손에서 전화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한지훈.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맞아준 사촌 오빠였어요. 재회를 축하한다며 눈물까지 흘렸던 그가 공범의 아들이라니. 아니, 어쩌면 그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미라는 한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집에 가요. 할 얘기가 있어요. 무거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나 잔인했어요. 30년을 기다린 끝에 찾은 가족 안에 적이 숨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밤 미라가 마주한 새로운 진실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폐공장, 새벽 2시,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기익. 그 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찢었어요. 30년 전 미라가 감금되었던 바로 그곳. 이제는 거대한 폐허가 되어버린 공장이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달빛이 들어와 먼지 입자들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미라는 혼자 왔습니다. 2시간 전 익명의 문자를 받았어요. 혼자 오지 않으면 한지훈의 비밀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한서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시동생이 딸을 납치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큰 상처인데 조카까지 연루되어 있다면 공장 내부는 음산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똑똑똑. 마치 시계 소리처럼 규칙적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녹슨 기계들이 괴물처럼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죠.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한지훈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따뜻했던 미소는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냉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사촌 동생. 그의 목소리에 조롱이 묻어났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장미라. 동화 같은 이야기죠. 미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손에는 녹슨 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폐공장 입구에서 주운 것이었죠.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한지훈이 웃었습니다. 낮고 음산한 웃음이었어요. 알고 있었다? 아니, 나는 그저 아버지 뜻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서예요. 읽어보실래요? 미라가 서류를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습니다. 한정우의 친필이었죠.
아들아, 30년 전 내가 저지른 일을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이해는 해주길 바란다. 형수는 너무 강했고 미라가 있는 한 우리 쪽 상속은 불가능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당신도 나를 제거하려는 거예요? 제거라니 그런 끔찍한 말을. 한지훈이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전 그저 제안하러 왔어요.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다시 박순자로 돌아가세요. 싫다면? 그럼 어머님이 아시게 되겠죠. 시동생이 조카를 납치했다는 걸, 가족이 가족을 배신했다는 걸. 바로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최준혁과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미라를 둘러쌌죠. 설마 혼자 올 줄은 몰랐는데. 최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순진하시네요, 아직도. 미라가 파이프를 들어 올렸어요. 30년 전에는 3살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60년 인생, 그중 30년을 바닥에서 청소부로 살았던 그녀였어요. 고된 노동으로 단련된 몸이었고 무엇보다 이제는 잃을 게 없었습니다. 아니, 지켜야 할 것이 생겼죠. 진실을. 최준혁이 손짓했습니다. 부하들이 다가왔어요. 미라가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휙! 한 명이 얼굴을 맞고 쓰러졌어요. 하지만 곧 다른 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팍! 누군가의 주먹이 미라의 옆구리를 쳤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릎이 꺾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공장 문이 부서지듯 열렸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김철수와 경찰 특공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한서윤의 모습도 보였어요. 82세의 노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지훈아. 한서윤의 목소리가 공장 안에 울렸습니다. 한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고모. 다 들었어. 내 아버지가 한 일도, 내가 하려는 일도. 한서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경찰들이 최준혁 일당을 체포하는 동안 그녀는 조카 앞에 섰어요. 왜 그랬니? 왜 가족끼리? 가족이요? 한지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모는 항상 미라만 찾았죠. 30년 동안 우리는 없는 사람 취급이었어요. 그래서 미라를 해치려 했니? 한지훈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경찰이 그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공장 안에 메아리 쳤어요. 미라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한서윤이 급히 딸을 부축했어요. 괜찮니? 병원 가자. 엄마. 미안해요. 혼자 왔어요. 알아. 김 형사님이 미행하고 있었어. 미라가 김철수를 봤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혼자 가게 둘 순 없었죠. 미리 한서윤 회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미라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그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최준혁과 한지훈을 싣고 떠났습니다. 빨간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30년간 이어진 악연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서윤이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네, 엄마. 두 사람이 공장을 나섰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성그룹 본가. 30년 전 미라가 뛰어놀던 그 정원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철쭉은 이미 졌지만 장미가 만개에 있었어요. 붉은 장미, 흰 장미, 노란 장미가
정원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꽃향기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서윤을 중심으로 둘째 딸 미선과 그녀의 딸 지우, 그리고 미라까지. 한지훈의 빈자리가 느껴졌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야 아물 테니까요.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앨범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진들이었죠. 어린 미라의 모습이 한 장 한 장 남아 있었어요. 첫 돌 사진, 두 돌 때 케이크에 얼굴을 묻힌 사진, 그리고 마지막 사진. 실종 하루 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때 참 예뻤네. 미선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언니가 사라지고 엄마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 매일 밤 언니 방에서 우셨어. 미라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많이 외로웠겠다. 외롭긴 했지만 이제라도 돌아와서 다행이야. 지우가 한 장의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이거 봐요. 이모가 전묘와 그리는 사진이에요. 3살 미라가 크레파스로 뭔가를 그리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나비였어요. 그때부터 이미 전묘와 기법을 쓰고 있었던 거죠. 한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천재였어. 내가 한 번만 가르쳐줬는데 바로 따라했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미라가 종이를 가져와 펜을 들었어요. 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수천 개의 점들이 모여 형태를 만들어갔죠. 10분 후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4명의 여자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한서윤, 미라, 미선, 지우. 현재의 가족이었습니다. 우와, 이모 진짜 잘 그린다. 지우가 감탄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자 중년 여성 한 명이 들어왔어요.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전화드렸던 사람이에요. 일주일 전 미라에게 전화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1994년 실종됐다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던. 어서 오세요. 한서윤이 일어나 그녀를 맞았어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인형이 들려 있었어요. 제 이름은, 아니, 지금 이름은 정수진이에요. 하지만 원래 이름은 나경이었대요. 박나경. 한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박 회장님 딸? 삼성물산 박 회장님? 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를 찾지 못한 채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동안 김수진으로 살았어요.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준혁 사건이 터지고 갑자기 기억이. 그녀가 인형을 내밀었습니다. 이 인형만 가지고 있었어요. 유일한 단서였죠. 한서윤이 인형을 받아들었어요. 인형 발바닥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경아 사랑해 마이너스 아빠가. DNA 검사를 해봤어요. 아버지 유품과 대조해 봤더니 99.9% 일치했어요. 미라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찾았잖아요. 늦었지만. 맞아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실종 아동 찾기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희처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서윤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한성그룹도 동참하겠습니다. 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도울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로.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노인이었어요. 지팡이를 짚은 70대 남성이었죠. 저, 혹시 여기가 장미라 씨 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1994년 해맑은 보육원 원장이었습니다. 이제야 용기를 내서 왔어요.
그가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때 데려온 아이들 기록이에요. 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사진들이 나왔어요. 10명이 넘는 아이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3-5세의 어린아이들. 1994년부터 1996년 사이에 보육원으로 온 신원 미상 아이들이었죠. 이 아이들 모두, 네, 기억을 잃은 채 왔어요. 이름만 겨우 기억하거나 아예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죠. 한서윤이 사진 한 장 한 장을 살펴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다 어른이 됐겠네요. 30대 중반이 됐을 거예요. 어디선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고 있겠죠. 미라가 일어섰습니다. 찾아야 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녀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어요. 노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양 기록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추적 가능해요. 제가 탐정을 고용하겠습니다. 한서윤이 일어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녀가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의 장미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이 걸렸지만 미라를 찾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거실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졌지만 같은 아픔을 겪었고 이제는 같은 희망을 품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요. 한 명씩 차근차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의 재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더 많은 재회를 위한 시작. 6개월 후 한성미술관. 가을 햇살이 미술관 로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전시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찾아낸 빈 마이너스 실종 아동 가족 찾기 프로젝트 전시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큐레이터 장미라라고 적혀 있었죠. 미라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청소도구 대신 서류 가방을 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둘 다 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가방, 한 손에는 걸레가 들려 있었죠. 3층 특별 전시실로 올라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공간의 주인이었어요. 한서윤이 미술관 큐레이터직을 맡겼고 동시에 실종 아동 찾기 재단의 이사로도 임명했죠. 하지만 미라는 청소부 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청소까지 하세요? 직원들이 물을 때마다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이게 저예요. 전시실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6개월 동안 찾은 실종 아동들의 사진이었어요. 12명 중 8명을 찾았습니다. 모두 3, 40대가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택시기사, 마트 직원, 교사, 심지어 한 명은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영수, 38세. 6개월 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을 이영수라고 알고 있었어요. 부모를 찾았을 때 그의 진짜 이름이 김영수라는 걸 알게 됐죠. 30년 만의 재회 장면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80대 부모와 38세 아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던 모습이.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서윤이 들어왔습니다. 84세가 된 그녀는 여전히 정정했어요. 벌써 와 있었구나. 습관이에요, 엄마. 한서윤이 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사진들을 봤어요. 수많은 이별과 재회의 기록들이었죠. 아직 4명이 남았네. 찾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때 미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철수였어요. 이제는 재단의 특별 고문이 된 그였죠. 미라 씨, 좋은 소식이에요. 찾았어요? 박진혜 씨요.
부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미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9번째네요. 전화를 끊고 미라는 벽에 걸린 보드에 다가갔어요. 찾는 중이라고 적힌 칸에서 박진희 사진을 떼어내 찾았음 칸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3명이 남았어요. 한서윤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랑스럽다. 엄마가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바로 그때 미술관 직원이 뛰어들어왔어요. 큐레이터님, 뉴스 보셨어요? 직원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속보 최준혁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확정. 한지우는 징역 10년 반성 인정되어 감형. 미라는 잠시 그 기사를 봤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이제 그들은 과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죠. 다음 주에 기자회견이 있어요. 한서윤이 말했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 재단 1주년이니까. 벌써 1년이네요. 미라가 창밖을 봤습니다. 미술관 정원에 어린이들이 견학을 왔어요. 제잘제잘 떠들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30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엄마,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제가 돌아오지 못했다면 평생 저를 기다렸을까요? 한서윤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럼 죽는 날까지 기다렸을 거야. 미라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이제는 제가 기다릴게요. 남은 3명을 위해서. 오전 9시가 되자 미술관이 개관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실종 가족을 찾는 사람들, 찾은 사람들, 그리고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전시를 보러 왔습니다. 한 노부부가 미라에게 다가왔어요. 저희 손자를 2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혹시? 미라가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는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의 찾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미라는 청소도구함으로 갔습니다. 걸레와 양동이를 꺼냈어요. 큐레이터 신분증을 목에 걸고 있으면서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게 진짜 장미라 큐레이터님이야? 응, 재벌가 딸인데 청소도 한대. 관람객들이 수군거렸지만 미라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것이 그녀였습니다. 박순자이면서 장미라인 사람. 청소부이면서 큐레이터인 사람. 해가 지는 오후 6시. 미라는 전시실 불을 끄려다가 멈췄습니다. 벽에 새로 추가된 메모가 보였어요. 관람객이 남긴 것 같았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잃어버린 아이일까요? 마이너스 이름 모를 40대. 미라는 그 메모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내일 연락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미술관을 나서는 그녀의 뒤로 노을이 졌습니다. 30년의 어둠을 지나 찾은 빛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다른 이들의 빛이 되려 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저 기억났어요. 제 본명이 정미소예요. 1995년에 실종된. 미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갈게요. 10번째였습니다. 그녀는 뛰기 시작했어요. 60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마치 날아갈 것처럼 어딘가에서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미라를 향해